자, 그저껜가요? 조국과 이재명이 또 만나서 한참 화기애애한 그런 그 사진이 나왔습니다. 저는 조국이 네네. 역시 관종이다. 네네. 왜냐하면 자기가 요즘 기사가 나오질 않잖아요. 네네. 사실 요즘 제일 잘 팔리는 기사 뭐겠습니까? 뭐 정치에서 한동훈이죠. 네네. 보니까 한동훈과 관련해서 뭐 종편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뭐 코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코인, 네네. 뭐 한동훈 코인 그렇게 해서 아니 선거가 끝난 지 아직이 아니라 벌써 며칠이 지났는데 아직도 한동훈과 관련된 키워드로만 지금 다 조회수가 올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좀 소외됐나 싶었는지 조국이 그 본회의장에서 네네. 직접 이재명을 찾아가서 환담을 나누다가 아니 둘이 갑자기 또 이렇게 좀 불이 붙었어요. 네네. 갑자기 그냥 그 짧은 이야기로는 성에 안 찼는지 나가서 2시간 동안이나 원내대표실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네네. 뭐 당시 뭐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뭐 분분한데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아니 조국 대표는 조급해할 필요가 없어요. 조국은 조급할 이유가 없다. 조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곧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조만간 네. 그 모든 신문과 방송과 뭐 종편과 공중파에 일면을 대문짝만하게 장식할 만한 그런 주인공으로 등장할 날이 멀지 않았거든요. 그 본인한테는 굉장히 기분 좋겠네. 내가 네네. 일면 톱이다. 네네. 어떤 톱이죠? 뭐 조국 구속, 대법원 유죄 판결 확정. 조국은 그 기사도 기분 좋아할까요? 내가 이렇게 크게 나왔다? 뭐 위아래가 그걸 분간을 잘 못하시는 분 같으니까. 네. 어쨌든 나 크게 나왔네. 기쁘네. 이러면서 아주 그냥 의기양양하게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네. 지금 지켜보시는 분들이 당시에 이 기사를 많이 보셨을 테니까 우리가 뭐 정치 기사로서 이 얘기를 계속 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 그 다음 얘기가 더 중요하니까요.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의 단초가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조국이 바로 예방을 하더라고요. 네네.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교섭단체의 요건을 완화해달라. 네네. 그러니까 뭐 우원식은 맞장구를 쳤습니다. 아이고 저 유신 때나 뭐 20으로 올렸는데 열석으로 더 내리는 게 좋겠다라고 화답을 했어요. 그런 걸 보면 어찌됐든 이재명과 2시간 동안 면담을 한 것도 교섭단체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민주당이 원래는 총선 때 마치 들어주는 것처럼 대선 때도 그걸 들어주는 것처럼 했다가 사실 안면을 딱 몰수했거든요. 네네. 다시 그걸 추진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건 국회법에 맞지가 않아요. 네. 왜 국회법에 교섭단체를 20석으로 했느냐? 네. 그건 심플한 거거든요. 심플. 국회에 네. 상임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10개 있습니까? 네. 10개가 넘고 20개 가까이 되기 때문에 네. 상임위원회 한 명 정도 최소한 한 명은 파견해 낼 수 있어야 그래야 그게 교섭단체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럼 뭐 교섭단체를 갖다가 3석 5석으로 줄이죠. 이게 숫자라고 하는 게 다 의미가 있는 건데 10석으로 줄이면 조국당에서 뭐 상임위원회 몇 명씩이나 배치합니까? 지금 13명인가 밖에 없잖아요. 네. 그건 말이 안 되고 차라리 민주당과 조국당이 그렇게 가까운 당이라면 그냥 7석 꿔주든지 그냥 주든지 뭐 그 여유가 있잖아요. 뭐 그렇게 하면 될 걸 갖다가 뭐 이렇게 그 숫자를 갖다가 줄여가지고 그렇게 하는가. 그런데 아마 이번에 조국 대표가 초선 의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교섭단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교섭단체가 되지 못하면 얼마나 소외가 되는지 여부를 아주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네네. 특검법 하면서. 네. 특검법 할 때 이거를 갖다가 특검을 추천할 수 있는 정당이 교섭단체로 한정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교섭단체가 이렇게 중요한 거였구나. 미처 몰랐네. 뭐 이런 생각을 갖다가 하면서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우리도 교섭단체를 갖다가 시켜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그거는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마이뉴스가요 이런 네네. 기사를 냅니다. 한동훈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네네. 원래 대표가 되면 예방을 했는데 야당 대표들 예방을 하는데 예방도 안 하는가라는
그런 야마를 잡고 기사를 냈는데 네네. 그게 오보였다는 거예요. 네네. 스스로 오보였다는 거를 알고 또 이제 약간 정정성 기사가 나옵니다. 네네. 근데 알고 봤더니 그러니까 내용은 이거예요. 민주당을 예방 안 한 건 이해가 간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지금 전당대회 중이니까 물론 전당대회 중이라도 뭐 집권대행이 있긴 하지만 그 직무대행이 있긴 하지만 박찬대 원내대표 그런데 어차피 이재명이 될 것 조금 있으면 네네. 그러니까 이재명하고 만나는 게 낫겠다라고 아니 박찬대 만나서 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바타 만나가지고 인사. 뭐 그냥 인사 그러면 또 뭐 이재명 대표되면 또 인사하고 그렇죠. 근데 어찌됐든 그래서 어쨌든 오마이도 그건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왜 조국은 안 만나냐? 그러니까 한동훈이 좀 좁은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네. 근데 알고 보니까 조국혁신당 조국이 거절을 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바로 아니 우리가 지금 안 간 거 아니다.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거절을 했다라고 오마이에 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마이 애들이 아이고 그래도 우리가 오버는 안 되지. 뭐 지네들이 오버 한두 번 하나? 그러면서 다시 이제 그 취재에 들어갔는데 얘기인즉슨 이겁니다. 조국혁신당에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당신들이 거절했다며. 그랬더니 조국혁신당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방을 빼라고 그랬는데 방을 안 빼니까 방 빼면 우리가 만나줄 거야. 이게 뭔 스토리냐? 네네. 뭔 이게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냐? 정혁진 변호사님, 저거 네네. 기억나요? 그 방을 딱 배정했어. 네네. 22대 시작하자마자 네네. 방을 딱 배정했는데 갑자기 조국 혁신당 사람들이 네네. 나 그 방 안 들어가. 화장실이 바로 앞에 있잖아. 네네. 어떻게 우리한테만 화장실 바로 앞에 있는 방을 줘? 그러면서 로텐더홀에서 네. 항의성 그 회의를 해요. 맨날 사무실에 네네. 안 들어가고. 네네. 그래갖고 왜 그 사무실 재배정을 요구를 하고 그랬던 기사 기억나요? 기억나죠.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저 예. 같으면 오히려 가능하면 화장실 근처로 좀 배정해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텐데. 네네. 왜냐하면 내 나이 정도 되면요, 제 나이 정도 되면요, 네네. 전립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수시로 그러면은 화장실 가는데 몇 분이라도 세이브할 수 있을 거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조국 대표님 저보다 4년이나 대학 선배인데 네. 문제가 없으신가?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네. 마치 화장실 옆에 있으면 격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어떻게 서민들을 위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그때 그 기사를 갖다가 보고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했는데 결국은 그 조국 혁신당은 한 건을 갖다가 해낸 거군요. 그러니까 그 방을 갖다가 그 다시 배치를 갖다가 재배치를 받은 거네. 그렇죠. 그렇죠. 얘기인즉슨 이겁니다. 그걸 요구하고 막 난리를 치자. 네네. 국회 사무처에서 국회 사무처 뭐 무슨 당입니까? 민주당이겠죠. 이제 뭐. 사무총장이 그러니까 네네. 민주당이니까 그래? 그러면서 이 방을 조정하는 와중에 네네.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의 방을 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내줘라. 네네. 그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당연히 네네. 당직자들이 반대를 했어요. 네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면서 자 국민의힘 당직자들이 반대한 건 이거예요. 당시에 사실 조국 혁신당이 화장실 앞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13명인데 12명인데 아니 원내 세 번째 정당이다. 그런데 3석을 가진 개혁신당과 비교했을 때 이 단위 중에 2.5배밖에 차이가 안 난다. 2.5배 밖에. 그거밖에 차이가 난다. 봐라.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야 되지 않느냐. 되게 계산적이네. 3, 4, 10이니까 4배는 네네. 차이가 나야 그렇지. 되는데 2.5배밖에 차이가 안 나. 맞는 말 같은데. 그러니까 훨씬 더 넓혀달라. 네네. 근데 이게 법적으로 우리 네. 정법정께서 또 이게 규정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규정이 딱 맞게 돼 있어요. 비교섭단체의 경우 소속 의원수가 10에서 19명인 정당에는 본청에 약 30평, 10명 미만인 정당에는 약 20평의 공간을 배정하도록 돼 있다. 네네. 3석인 진보당과 개혁신당의 최소 면적의 공간을 배정하다 보니 조국당의 사무실 배치가 떨어지도록 배치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는 20대 국회에서도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의 예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시 국회 사무처는 네네. 지금까지의 규정과 관례대로 했다. 네네. 이게 어긋나게 너네들이 너를 축소시킨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국힘 입장에서는 이 제2당, 그러니까 어쨌든 여당이긴 하지만 제2당이 가질 수 있는 최소 면적을 갖고 있는데 이걸 갑작스럽게 넘겨줘라 라니까 당직자들이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핑계로 안 만나준 거예요. 네네. 너네 아니 국민의힘 방 빼라는데 왜 안 빼? 그거 빼면 갈 거야. 뭐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어요. 정확하게 표현은 지금 사무공간을 정리 중이므로 사무공간이 다 정리되면 만나겠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결국은 국민의힘이 방을 안 빼서 우리가 사무실을 못 들어가고 있으니까 국민의힘이 방을 빼면 우리가 들어가면 그때 만나주겠다. 이게 지금 조국혁신단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사실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대표 되자마자 사무처가 불편해할 거다. 국회 사무처가 우리가 안 나가면 그러니까 국회 사무처의 불편함을 우리가 해소시켜 주자 하고 빨리 방을 재조정해라. 빨리 이사하자라고 당직자들을 다독여서 양보를 했다고 합니다. 이미 그것은. 그러니까 조국당의 이야기는 네네. 산술적으로는 맞는 말일 수 있어요. 네. 그 의원 숫자가 4배 차이가 나는데 4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네. 공간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법적으로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조국 교수가 수학 교수였습니까? 그 산수 선생이었습니까? 그 법대 교수였잖아요. 네. 그런데 법 규정상으로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회 사무처 규정상으로는 맞는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 규정을 안 찾아봤거나 아니면 찾아봤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자기네들 힘자랑하려고 그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요번에 조국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가 만나지 않은 거는 그 이유는 따로 있어요. 네. 그냥 공간 때문에 만나기 싫은 게 아니에요. 조국 대표는 불편한 거예요. 누가 불편하냐? 한동훈 대표가 불편한 거예요. 왜 불편하냐? 조국 대표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대학은 10년 선배지만 조국은 한동훈에 대해서 10배, 10배 가까운 진짜 열등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왜 10배예요? 지금 이제 2.5배에서 4배 나왔어요. 10배가 나왔어요. 그래, 제 맘이에요. 예. 그게 정법전의 그 주관적인 판단이라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 뭐 아니면 말고. 예. 왜 그러냐면 네네. 조국이 왜 한동훈에 대해서 열등감을 갖고 있는가? 네네. 뭐 사법시험 안 됐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네. 왜 열등감을 갖고 있는가? 네. 조국은 뭐다? 조국은 국회의원이에요. 네. 그런데 또 다른 지위가 있어요. 당대표잖아. 아니 당대표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뭐가 있냐면 예. 조국의 또 다른 지위는 피고인이에요. 네. 형사 피고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잠재 의식적으로 내가 서울대 법대 교수까지 했었는데 그런데 나는 형사 피고인이야. 그 다음에 이건 유죄가 나올 게 뻔해. 확실해.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딱 왔는데 만약에 한동훈 대표 지금 국민의힘 대표가 나경원 대표라든지 네. 윤상현 대표라든지 네. 그랬으면 좀 마음이 편했을 텐데 그 사람들은 검사가 아니었으니까 네네. 원희룡 대표가 됐어도 조금 덜 불편했을 거예요. 네. 원희룡은 정치인 된 지 오래됐으니까. 그러니까 검사가 희석됐지. 그렇죠. 검사가 끝난 지 오래됐으니까. 하지만 한동훈은 작년 말까지만 해도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네네. 그다음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검사였어요. 현직 검사였죠. 피고인이 제일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검사예요. 그러니까 잠재 의식적으로 불편하고 그다음에 열등감 같은 게 막 생기고 그러면서 만나기 싫은 거예요. 뭐 공간이 뭐가 중요합니까? 뭐 이사한다고 사람 못 만납니까? 아니 그러면 국회 앞에 카페 있잖아요. 국회 안에 있어요. 국회 안에도 있잖아요. 예. 뭐 그런 데서 만나도 되고, 그러면서 축하합니다. 한 대표, 나보다 10년 후배인데 앞으로 잘해보세요. 뭐 이렇게 툭툭툭 이럴 수도 있는데, 네. 조국은 그런 걸 할 만한 깜냥도 되지 못하지만 무엇보다도 피고인이라고 하는 그런 열등감이 무지하기 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공정을 상징하는 한동훈을 만나는 게 몹시 불편했을 것이다. 저는 앞으로도 만나기 싫어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 정도 됐으니까 더군다나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제 대범하게 공간 같은 거 다 그냥 그렇게 주라고 했다면서요. 네네.
제가 국방부에서 근무를 해보니까 네. 공무원들이 뭘 중시하느냐? 공간? 의전을 중시해요. 아, 의전. 첫 번째도 의전, 두 번째도 의전. 그런데 공무원. 의전의 핵심은 뭐냐? 네. 의전의 상징적인 건 뭐냐? 네. 그게 방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래가지고 음. 그 방이 예컨대 내가 무슨 국장인데 네. 그런데 다른 국장보다 방이 작거나 아니면 위치가 안 좋다. 그러면 무지무지하게 불쾌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똑같은 그 역할을 지금 생각을 누가 갖고 있느냐? 한동훈 어떤 사람입니까? 계속 공무원만 했던 사람이에요. 네. 검사실 가보면요, 검사장실 가면 대궐이야 대궐, 무지하게 넓어. 뭐, 그 다음에 부장검사만 돼도 저는 부장검사만 그렇게 넓은 줄 몰랐어. 그렇군요. 그래서 뭐 후배들 이제 부장 됐다 그래서 놀러 가보면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방이야. 그런데 그런 그 상황에서 네. 평생 검사 법무부 장관 했던 사람은 오히려 공간에 대해서 대범하고 조국은 뭐 했던 사람입니까? 교수요. 교수님 했잖아요. 교수님이 뭐 이렇게 위치 따지고 교수님이 뭐 면적을 갖다가 왜 따지나? 서울대 교수 방에도 자주 들어가 봤지만 네네. 교수 방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게 안 커요. 예, 예. 서재예요, 서재. 그러니까 네, 서재 아니, 같은 느낌. 교수님이 공부 열심히 하면 되지 연구하면서. 예. 그러니까 조국이라고 한 사람은요, 제가 봤을 때 진짜 뼛속까지 관료주의적이다. 교수 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하지만 마음이나 뭐 이런 뭐 그런 것들은 진짜 너무 관료주의적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내 방이 화장실 앞에 있느냐? 어떻게 그 내 방 앞에 청소하는 그 여사님들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런데 제가 국회 본청 구조를 좀 설명드릴게요. 네네. 이게 화장실이 그냥 문 딱 열면 화장실이 앞에 있어요. 이거 아니고요. 복도가 꽤 커요. 그 다음에 화장실이라는 건 양쪽 복도 끝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중간에 있는 사무실에서 화장실 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멀리 가야 돼요. 이게 국회 본청 외에 돔 있는 그 국회 본청이라 이 규모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사무실이 도리어 굉장히 불편한 구조고요. 화장실이 바로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꺾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화장실 문과 무슨 사무실 문이 붙어 있다,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화장실 앞이라고 하는 건 완전히 핑계에 불과하다. 아니 국회가 예. 얼마나 크면 네. 어떤 국회의원 자전거 타고 다녔잖아요. 아, 국회 그 전체? 아니 예, 아니 그치. 국회 안에서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정문에서부터 본청까지. 아니 그게 아니고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자전거 탔던 국회의원 기억 안 나세요? 사무실 안에서요? 사무실 안에서. 의원회관 사무실 안에서? 그렇죠. 그런가요? 사무실 안에서. 그러니까 그랬나요? 복도가 얼마나 크면 그 안에 자전거를 타고 얼마나 화장실이 멀면 어떤 여자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아, 그랬군요. 예,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네네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정말 쪼잔함의 극치다. 이게 관료라고 표현하는 것도 사실 관료를 모욕하는 것 같아. 조국의 본인의 어떤 감성인 것, 그러니까 인성인 것 같아요. 그 쪼잔함이. 그 국회의원이요. 예. 생일 선물인가 무슨 선물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의원회관 사무실 안에서 자전거 타고 다니다가 그러다가 이제 사진 찍혀가지고 망신당했던 말이죠. 네네. 저 정법전 말씀은 무조건 제가 동의합니다. 아니면 말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시고 또 체크를 하고 계시니까요. 네네. 아무튼 첫 번째는 그렇게 심각한 기사는 아니지만, 이슈는 아니지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이 만난 사람, 거절한 사람, 조국이 이재명을 만나고 한동훈을 거절한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다뤄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이슈는 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네네. 종북 목사가 명품 파우치만이 아니라 두 번째 작업을 하고 있었다라는 게 폭로가 됐습니다. 네네. 종북 목사와 함께 이 가짜 영상, 그러니까 두 번째 음모를 함께 했던 사람이 스카이데일리라는 신문에 지금 폭로를 했어요. 이번 폭로는 녹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북 목사와 폭로자 A씨와의 대화가 그대로 담긴 녹취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전 진짜 좀 황당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요. 최재형이 목사 맞습니까? 목사 맞아요. 그런데 네네.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목사가 있고 그냥 타이틀만 있는 목사가 있는데 네. 저는 최재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야말로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목사님인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전 도저히 인정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렇지요. 충격적입니다. 사실 이 내용도. 네네. 자,
이 파우치 말고 또 무엇을 하려고 했냐 하면 이겁니다. 옥새라고 아시죠? 청나라, 이것도 중국 옥새입니다. 그것도 우리나라 옥새가 아니라 청나라 시대에 옥새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옥새를 가진 A씨가 있었어요. 이 A씨에게 종북 목사와 함께 이 A씨가 이 옥새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공이라는 사람이 윤석열 후보 부부에게 갖다 바쳤다. 그래서 이게 대통령이 되기 위한 부적이다. 이것을 갖고 있으면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옥새를 부적으로 갖다 바쳤다. 라는 내용의 가짜 영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네. 실제로 지금 스카이데일리에 들어가 보시면 이 옥새의 사진과 그 다음에 최재영 종북 목사가 이 옥새를 들고 앉아있는 그런 사진이 지금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증거가 없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옥새를 들고 있고요. 사연인즉슨 이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가 한참 치러지고 있는 와중에 평창동에 있는 정원이 있는 조그마한 집에서 천공이 이 옥새를 들고 윤 후보 부부를 만나서 건네줬다라는 증언을 이 A씨가 가짜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옥새를 보여주고 그 영상을 이미 만들었다는 거예요. 만들었고 또 지금 종북 목사는 이 내용을 이미 다른 좌파 유튜브에서 예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큰일 날 거야. 이렇게 만든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이 왕자 새겨진 것처럼 이 천공이 이 부부를 좌지우지한다. 이 부적을 주고 이렇게 지금 하나의 프레임을 걸고, 두 번째는 청나라 시대의 옥새를 지금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윤 후보가 한테 줬고 윤 후보가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국제 문제를 일으킬 거다, 외교적 비화를 일으킬 거다. 이 프레임 두 가지로 이제 얽어매려고 했던 것이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최재형이라는 종북 목사가 일부 좌파 매체에 이미 예고를 했어요. 이제 중국이 큰일 났다. 윤석열에게 큰 어떤 외교적 그런 블레임을 할 거다라는 식의 어떤 예고를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전혀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A씨가 녹취를 갖고 있고, 그런데 왜 틀어졌느냐? 이다음부터는 약간 얘기가 좀 개연성이 좀 더 붙어야 되지만 이거예요. A씨는 자기가 직접 영상에 나와서 이걸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증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A씨는 약간 두려움에 떨었다고 합니다. 이게 가짜인 걸 뻔히 아는데 이걸 내가 그러니까 그 영상에서 내가 나가게 되면 나에 대한 어떤 신변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걸 약속을 했는데 최재형 종북 목사가 그것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두려움에 떨다가 제보를 하게 됐다. 이게 이제 A씨의 이야기입니다. 네네. 자, 여기까지 됐고, 녹취록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녹취록과 관련돼서는 아마 후속 보도가 있을 것 같고요. 일파만파로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영상이 안 틀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영상이 안 틀어지게 된 것은 네네. 타이밍을 이미 놓쳤죠. 타이밍을 놓쳤다? 타이밍을 놓쳤다. 사실은 그때 처음에 하려고 했다가 네네. 사실 개연성이 자기네들도 좀 떨어지잖아요. 일단 명품 파우치도 들고 있으면, 그러니까 명품 파우치 이전의 작업이었어요, 이게. 네네. 그러니까 이거부터 터뜨리려고 하다가 이게 제대로 사실은 자기네들 생각대로 다 어느 정도의 완결성이 부족하다라고 여겼던 거죠. 한번 내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잖아요. 네네. 예. 아니, 제 생각에는 지금 타이밍이 최상병 특검법도 있고, 김건희 여사 또 이제 검찰에서 그런 것도 있고, 이럴 때 한 방 더 딱 터트린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인가? 구체적으로는 네네. 지금 스카이데일리가 아마 후속 보도를 낼 것 같습니다. 네네. 그 내용은. 네네. 예, 현재는 지금 스카이데일리에 나온 그 기사를 전부 다 지금 중앙 언론들이 받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네네. 후속 보도가 지금 기다려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국민의힘 법사위가 한 목소리로 최재형과 서우의 소리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고, 최재형과 관련해서 이 종북 목사에게 이러이러한 이 사실, 그러니까 가짜 영상을 만든 적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부인을 하다가
옥새와 관련돼서 알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지금부터 전화를 받을 수 없다라고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네네. 결정적으로는 옥새 사진이 지금 분명히 최재형 옥새를 들고 있는 어떤 사진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이거를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 아닐까 싶고요. 네네. 관련해서 또 후속 보도가 나오면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공정언론 국민연대에서도 지금, 바로 성명을 냈습니다. 최재형 일당의 탄핵기도 비밀 공작국 즉각 수사하라. 그리고, 당시 이제 제보자가 밝힌 내용과 관련돼서 공정언론 국민연대가 주목한 부분이 이겁니다. 이들이 옥새 전달 장소로 2022년 6월 고 심정민 소령 추모 음악회가 열렸던 평창동 종마한 정원 옆집으로 입을 맞췄다고 적시한 점에 주목하면 제보자가 누구보다 이들의 음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당시 음악회 참석자에게 나눠진 안내장에 공연 장소를 평창동 종마한 정원이라고 명기했고 이후 이 음악회를 집요하게 추적한 좌파 매체들은 안내장을 입수해서 출연자들을 상대로 취재를 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결국 평창동 조그마한 정원이라는 표현을 제보자가 정확하게 기억한 것은 최재형과 유착된 좌파 매체들이 모의 과정에서 제보자에게 관련 정보를 알려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단서가 되므로 제보자는 지극히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인물임이 입증되는 것이다. 이 말은 왜냐하면 어저께 그 보도가 스카이데일리가 나온 다음부터 좌파 매체들이 네네. 뭐를 지금 그 변명 삼아서 하고 있냐면 이 제보자 A씨가 정신질환자다. 네네. 라고 공격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누가 정신질환자인지 모르겠네. 예. 그래서 지금 이 공정언론 국민연대에서 하나하나 대목 이 제보자 A 씨가 한 이야기들을 쭉 지금 연결을 시키면서 이런 이 사실들, 정확한 어떤 사실들을 기반으로 한 그런 내용들이 쭉 이어지고 있으므로 이것이 정신 질환자의 어떤 제보라고 폄하할 얘기냐라고 네네.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도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데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수사에 착수할 수 있을까요? 착수해야죠. 네.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명예훼손이 될 여지도 충분히 명예훼손은 안 되겠구나. 아직 공표가 안 돼 있으니까. 네.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 제가 좀 전에 기사를 찾아보니까 네. 이게 틀어지게 된 이유가 네. 그 최재형이 약속을 안 지켰대요. 아까 말씀드린 거. 네네. 네, 최재형이 어떤 약속을 갖다가 했느냐, 2가지 약속했다면서요. 네네. 첫 번째 이재명 대표 만나게 해준다. 두 번째 중국으로 망명하게 해준다. 이것도 네. 뭔 얘기입니까? 글쎄 아까 제가 개연성이 네네. 좀 떨어지는 이야기가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 때문에 어쨌든 틀어지게 된 건데 결국은 이런 약속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치밀한 준비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이런 걸 갖다가 그 확인이 돼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최재형은 이제 앞으로 깜빵 갈 일만 남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영부인은 최재형 같은 사람 만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영부인한테 접근하려고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신상 같은 것들을 경호실이나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확하게 걸르고 해가지고 그 스크린 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만약에 이게 조금 더 이 최재형이나 이 A씨라고 한 사람들이 어리버리 해가지고 그나마 다행이지 조금만 머리 좋고 조금만 더 치밀한 사람들이 각본을 갖다가 다 짰었으면 이것도 또한 그럴듯하게 또 만들어질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최재형이 또 그 시계에다가 몰카 차고 들어가가지고 또 무슨 짓을 갖다가 했을지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은 또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이렇게 혼란에 더 빠지게 될 것인지 지금 최재형의 그 디올 파우치 때문에 우리나라가 겪은 경제적 그다음 국민들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 이런 것들 갖다 따져보면은 국력 낭비가 어마어마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갖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재형에 대해서는 법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 처벌을 갖다가 해야 된다. 그다음 빨리 그 검찰은 제대로 수사해가지고 빨리 구속영장 치고 구속시켜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 사람 저 미국 사람이니까 나가지 못하게끔 그것도 또 잘 단도리도 해야 되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기독교인이시잖아요. 네네. 저는 최재형이 목사라는 게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요. 네네. 지금 사진 보면
거의 무당 같은 아까 그 무속인 그 방에서 이 옥새를 들고 앉아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네. 최재형이. 근데 옥새 같은 것들을 뭐 이렇게 그 무슨 부적이니 뭐니 하고 생각해낼 수 있는 사고 체계가 기독교적인 어떤 배경에서는 불가능하지 않나요? 그런데 최재형 되게 영적인 사람인 건 맞는 것 영빨? 같아요. 예, 영빨이 센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이 기사가 갖고 있는 함의가 사실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범죄 행위로서의 수사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네. 지금 최재형은, 이 탄핵의 하나의 한 키워드예요. 네네. 뭐? 명품, 디올백, 뇌물, 수수 사건의 윤 대통령 부부. 이게 특검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 최재형이란 사람의 지금 뭐랄까, 이 탄핵과, 이 탄핵 음모와 관련된 이런 공작들이 또다시 이렇게 불거지면 그러니까 특검, 그러니까 뭐 디올백 특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정당성이 상실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네.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이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최재형이라고 하는 사람이 종북 방문기를 갖다가 네. 그 방북 찬양기를 쓴 게 제가 확인한 것만 100페이지가 넘거든요. 네. 아니 그러면 이쯤 되면은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는 그거 다 출력해가지고 제본해서 책을 만든 다음에 그걸 요약 정리해가지고 한 뭐 10페이지나 20페이지 정도로 딱 요약 정리해서 네네. 최재형이 북한 가가지고 북한에 뭐 혁명 열사릉 뭐 이런 데 다 갔고요. 그 다음에 뭐 인민문화궁전 뭐 이런 데 다 갔고요. 그 다음에 와 김정은이다 무슨 혁명 열사릉이 오픈할 때 최재형이 갔었어요 그때. 네. 그런데 그때 김정은이 저 먼 발치에서 막 오는 걸 보고 와 김정은이다 그러면서 막 그런 것까지 다 적혀 있고요. 네. 최재형의 실체를 정말 국민들 앞에 낱낱이 밝히는데 필요한데 이거를 왜 안 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정 변호사가 말씀하셔서 저도 찾아봤는데 네네. 진짜 국보법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에 딱 유일하게 수사를 받고 혐의를 적시해서 수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가 지금 버젓이 국회에 들어가서 선서도 하고 자기가 마치 무슨 영웅이냐? 지금 이 나라에 무슨 커다란 어떤 음모를 자기가 파헤친 사람인 양 대우를 받고 당당하게 국회 본청을 출입하는 것. 와, 저는 정말 충격입니다. 충격. 이런 것들을 용납하는 그런 그 국회가 됐고, 지금 윤석열 정부 치하에서 이런 일들이 그렇게 벌어지는 것을 그냥 보고 있다. 눈 뜨고 보고 있고, 지난번에는 윤미향이라는 사람이 21대였지만, 국회에서 김정은의 교실을 학습하는 그런 이 토론회를 열어서 충격을 주더니, 이번에는 너무너무 자명하게 종북주의 활동을 했던 그리고 종북 신념을 가진 사람이 국회를 드나들면서 내가 제보자다 하고 의기양양하게 돌아다니는 그런 정국을 우리가 그냥 좌시하고 있다. 그냥 받아들이고 있다. 이것도 충격입니다. 제가 지금 막 저기 다시 들어가가지고 찾아봤는데 네. 구글 들어가 보세요. 구글 들어가서 영문으로 NK 비전 VISION 2020 치면은 네. 최재형 관련된 글들이 쫙 나와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이거 그 핸드폰 그 검색하면서 지금 다시 한번 보는데 노동과 세계라고 하는 잡지가 있어요. 네. 여기에 최재형의 북녘 노동자 이야기 제1회 북측 노동자들을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 김일성과 조선 노동당 이게 언제적에 올린 글이냐? 2020년 4월 15일에 올린 글이에요. 노동당이라고 표현했습니까? 그러니까 쓰는 것도? 그러니까 이게 북녘 노동자 이야기 제1회니까 이게 시리즈로 쫙 있고요. 네. 이 노동과 세계에만 이 사람이 글을 올린 게 아니라 여러 매체에다가 이런 글들을 갖다 쭉 올리는데 이거 보다 보면 이게 한국 사람 맞나? 이건 완전히 북한 찬양한 사람 아닌가? 옛날에 북한 찬양했던 어떤 여자 있었잖아요. 그 사람보다 더 심하다고요. 아,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보다 그냥 저 귀찮고 힘들어가지고 저 그만뒀는데 네. 국민의힘이든 어디든 뭐 여의도 연구원이든 어디든 이런 거 쭉 출력해가지고 다 정리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갖다가 이 사람들이 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 잘 아셔야 된다. 그러니까 최재형이라고 한 사람이 국회에 나와가지고 저 사람은요 선서에도 위증할 사람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니 그렇죠. 지금 오늘
오늘 한 행태가 보십시오. 이 옥새 들고 이렇게 사기극을 이렇게 자행한 범죄자예요. 그런데 이 범죄자가 선서를 하고 정말을 얘기하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제가 그 지난주에 네. 지난주가 아니라 우리가 화요일에 네. 거기 나갔었잖아요. CBS에. 네네. 더 라커룸 나갔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때 제가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딱 하니까 네네. 그때 앵커가 못 믿었잖아요. 네네.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그때 그 영상 올라가 있는데 댓글 달리는 거 봤더니 네가 봤냐? 봤어요. 네가 확인할 수 있냐?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 자체가 그거라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최재형이 목사고 뭐 최재형이 미국에서요 좋은 대학 나왔어요. 뭐 플러 신학대학 거기서 박사까지 받았어요. 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뭐 이야기한 건데 목사님이 또 우리나라는 또 크리스찬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또 미국에서 목회학 박사 받았다고 그러면 또 깜빡 죽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최 목사님이 하신 말인데 어쩌고저쩌고 뭐 그러니까 문제가 뭐 좀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그게 아니고 저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네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참 이번 그 부적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도 유치찬란해요. 옥새라는 것을 네네. 사실 지금 우리가 근대도 넘어서 현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 옥새가 무슨 대단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더군다나 이게 보니까 청나라 6대 황제 건융제 때의 옥새인 삼희 당정 감세 이렇게 써져 있어요. 저는 그냥 그 한자만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이 옥새가 존재해서 우리나라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중국이 지금 공산주의 국가예요. 공산주의 국가는 뭐죠? 청나라나 혹은 왕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유물도 인정하지 않아요. 물론 이게 무슨 보물이니 뭐니 뭐 이렇게 뭐 취급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건 다 대만의 국립박물관은 그것을 인정을 하고 뭐 중국의 그 찬란한 어떤 역사에 대해서 거의 대만 국립박물관에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이 황제의 옥새를 갖고 이걸 왜 어떻게 했느냐라고 우리나라하고 무슨 외교 비하를 한다? 공산주의 국가가 그럴 가능성이 저는 없어 보이고요. 예. 두 번째는 이 옥새라는 것이 진품이냐? 별로 그럴 가능성도 없어 보이거든요. 굳이 이 옥새라는 것을 들고 나와서 마치 이게 부적인 양 하고 이 프레임을 올가매려고 하는 것도 대단히 유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은요 우리나라보다 이런 것들을 더 중하게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공산당이면서도 오히려 중국 황제의 유품 같은 것들을 더 귀중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건륭제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네네. 강홍건 이렇게 외웠어요. 강희제, 옹정제, 건륭제. 네. 이게 중국 청나라의 그 황금기를 이끌었던 황제들이에요. 네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 사람 다 할아버지, 아버지, 그다음 아들 이러한 조부, 부, 그다음에 이제 자식 이런 관계인데 다 천재들이었어요. 오호. 무지하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네. 청나라를 세계 최강으로 만든 그 마지막 황제가 건륭제거든요. 네. 근데 그 건융제가 쓰던 그 옥새가 우리나라에 있다? 저는 그게 이해가 되지가 않고요. 예. 그걸 갖다가 마음대로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막 찍찍 찍는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예. 그 다음에 누구 아이디어인지 모르겠네, 진짜. 예. 그 시나리오를 누가 썼는지 모르겠네. 최 목사가 썼나? 참 희한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지 간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을 현혹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갖다 드러내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정 변호사님 말씀의 마지막.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사실 아무리 정변과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야기하더라도 늘 그거 진짜 찾아봤어? 뭐 종북이야? 맞아? 아직도 그럴 사람이 많겠지만 이 옥새 사건으로 이 최재형이라는 사람의 실체가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정말 최악의 뭐 특검 운운하고 탄핵 운운하는 전국의 한 고리가 좀 제대로 무너져서 좀 바로 세워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박선원이라는 자입니다. 일단 지금 박선원이 무엇을 했는가부터 말씀을 드리죠. 필리버스터가 원래는 소수당이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다수당이 어떤 법안을 밀어붙이려고 할 때 저항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잖아요. 예. 그래서 국민들에게 무제한 토론, 끊임없이 토론을 하면서 이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과정이고요. 선진화법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이 법안을 부활시켰는데 그 취지대로라면 사실 마음껏 하게 내버려 둬야 돼요. 자기네들 테러방지법 운운했을 때 8일 하고 멈췄거든요. 그런데 아예 하루씩 해서 잘라버리고 그것도 하루 24시간을 계속 끼어들어서 그 찬반 토론하자 진짜로 그러면서 다수당이 끼어들어서 소수당의 목소리를 크게 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작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박선원 이번에 초선이죠. 민주당 초선 박선원이라는 자가 그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마이크가 있잖아요. 마이크를 쫙 벌리고 소리 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야이스 땡땡 드라 뭐 이렇게 고함을 질러댑니다. 그리고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속기록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겠지요. 본인은 또 창피한 걸 아나 보죠. 그런데 그게 완전히 저는 정점이었더라고요. 이 사람이 나서서 그렇게 이세 땡드라 하고 고함 지는 것이 어떻습니까? 폭력장으로 만든 것이죠. 10시간 이상 이 필리버스터를 했는데요. 네. 말씀하신 지금 필리버스터가 4개 법안을 가지고 필리버스터가 이루어졌는데요. 필리버스터가 24시간 만에 중단된 이유는요. 180석입니다. 네. 지금 우리 국회 선진화법에 네. 180석 이상이 되면 이걸 24시간 되면 강제로 중단시킬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지난 총선에서 야당이 180석이 넘어가는 네.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참 아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또 표결하고 하고 표결하고 이런 일이 되풀이됐고요. 네네. 박선원은요. 80년대 소위 골수 운동권 출신입니다. 아하. 80년대의 운동권의 이 성향은요. 반미입니다. 네. 친북 반미입니다. 음흠. 이 전형적인 박선원이고요. 네네. 이 말씀 제가 드리면 되겠습니다. 국정원의 제1차장까지 지냈고요. 기조실장에다가 예, 예.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네. 박지원 밑에서 지낸 것입니다. 네. 문재인 정권 때 북한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우리 정보를 유출시킨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굴욕적이었어요. 그렇죠. 그걸 주도한 사람입니다. 네네. 그걸 주도하는 사람이 인천 지역에 나와서 당선이 됐어요. 이번에 네. 뭐 4호 영입 인재다라고 하면서 들어왔을 때 저는 제 개인 방송에서 이 6명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민주당의 공천을 받은 6명의 주로 경기 인천 지역의 후보들이었습니다. 네. 이 천안함을 왜곡한 가짜뉴스를 퍼뜨린 사람들입니다. 네. 이 사람들만은 떨어뜨려야 한다. 음. 가짜뉴스 거짓 선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 천안함 관련해서요. 네. 그렇게 말씀드린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천안함이 북한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자체 기계에 결함이 있었다라는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네. 이 사람이 이번에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나와서 여당에 대해서 이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욕설을 퍼부으면서 뭐 굉장히 강압적으로 이 10시간 이상 하는 것을 거의 뭐 욕설과 자기 주장 이런 걸로만 계속했어요. 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박지원이 나가서 네. 박지원 자기가 데리고 있던 사람입니다. 네네. 포옹을 하고 잘했다고요. 민주당은 박수를 보내고요. 또 말씀드릴게요. 네네. 개딸들이 나서서 이 박선원을 돕자. 박선원 후원회 계좌를 돌리면서요. 뭐 후원금 몰아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래서 국회가 난장판이 되고 있다. 이건 제정신이 아닌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 정청래나 최민희가 저렇게 국회에서 난동을 벌이고 나면 후원금이 모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후원금을 꽉꽉 채웠다고 지금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2024년 우리가 이런 국회를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정치 자금은 국회의원들한테 정말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정치 자금을 이렇게 많이 모을 수 있을까 봤더니 국민의힘을 의원들을 조롱하고 면박 주고 욕을 하고 할수록 후원이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국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국회에서 이렇게 개 땡땡들아 고함 한번 지르면 1등
1등으로 다 몰아주고 하는 그런 세상이 됐다는 거고요. 말씀하셨듯이 박선원이라는 자는 정말 문재인 정권에서 최악입니다. 왜? 국정원은 운동권들의 놀이터로 만들면 안 돼요. 더군다나 친북 성향의 운동권 있죠. NL계, 물론 PD계도 마찬가지지만 NL계 운동권들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왜 기밀 유출 하잖아요. 그 안에 기조실장도 했어요. 이 사람이 기조실장하고 1차장으로 간 거예요. 모든 자료들, 아니 그 자료들 전부 다 북한에 넘겼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정원이 북한 외교부처럼 된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바로 이자는 연대 시절에 연대 나왔어요. 삼민투 연대 위원장이었고 그 경력으로 구속됩니다. 그리고 나와서는 미국으로 가요. 미국으로 와서 무슨 이 과를 바꿉니다. 그래갖고 정외과, 국제정치학 이걸 공부하면서 박사학위를 거기서 따고 브루킹스 연구소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대 그러면 떠오르는 거 있죠. 문재인 정권에서 외교 안보를 전부 다 망친 자들이 다 연대 라인이에요. 그렇죠? 문정인부터 시작을 해서 물론 이 사람은 학부가 연대가 아닙니다만 근데 연대에 적을 두고 전부 연대였어요. 전부 좌파 성향 특히 교수생활을 오래 했죠. 종북 이 자들이 전부 다 연대 라인들이었는데 그 연대 라인이었고요. 특히나 천안함 말씀하셨지만 제가 정말 극악했던 게 북한이 2010년도인가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미국도 폭침설을 인정하지 않아. 봐봐, 브루킹스 연구소가 이렇게 지금 보고서를 썼어 라고 주장하는 그 브루킹스 연구소가 그 내용을 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이에요. 박선원이가 쓴 거를 갖고 북한이 이용해서 미국이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그러니까 북한에 이용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또 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천안함 유족들이 끊임없이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데 사과를 안 하고 있지요. 참 답답합니다. 이런 박선원이 이런 행패를 부렸던 이 필리버스터에서요. 네. 이 4개의 방송법안법, 이 네. 4개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겁니다. 네.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는요. 이 4개 법안이 KBS, MBC, EBS 같은 방송국에 이사가 지금 10명쯤 되는데 네. 이걸 20명으로 만들자. 21명? 민주당에서요. 예. 회사마다 조금씩은 예. 다르죠. 시민단체, 학계 이런 사람들, 민주당 쪽 사람들을 대거 집어넣어서 이 만들자라고 한 것이에요. 예.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기가 막히게 이걸 전국을 또 찌릅니다. 어떻게 해요? 그렇게 좋은 법안이면 예. 문재인 정권 때 왜 안 만들고 지금 만드느냐. 네. 문재인 정권 때는 자기들 편이었거든요. MBC가 대표적으로. 그렇죠. 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제 MBC를 정상적인 방송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이런 이 편법을 또 써서 이 법안을 내는 겁니다. 이거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이진숙에 대해서 또 탄핵한다던데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지금 대통령이 오늘 이 재송부를 했어요. 대통령이 내일 되면 이준숙을 비롯해서 방송위 부위원장까지 임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임명을 하면 이진숙을 탄핵을 해도요. 내일도 이 본회의가 열립니다. 탄핵 발의를 해도 이진숙과 그 부위원장이 임명된 부위원장이 MBC의 경영진을 다 바꿀 수 있는 소위 그 방문진이라고 합니다. 네. 그 이사진을 다 개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MBC의 모든 인사권을 쥐고 있는 MBC 사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죠. MBC를 없앨 수 없느냐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MBC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법을 바꿔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MBC 경영진은 바꿀 수 있습니다. 이진숙을 탄핵해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의하고 난 다음에 사퇴를 해도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든 이 MBC의 경영진은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요. 네. 지금 MBC는 제가 멜콩 TV에 지금 출연해서 이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MBC는 과거에 MBC, KBS, SBS가 있을 때의 MBC가 아닙니다. MBC 아무도 안 봅니다, 국민들. 소위 개딸들 아니면 MBC 안 봅니다. 가짜뉴스 의혹이 언제나 시달립니다. 이런 MBC를 민주당이 자기들 민주당 방송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무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게 왜 이러느냐. 가치도 없는 MBC를 왜 이렇게 지키려고 난동을 부릴까.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이재명 방탄이고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겁니다. 국회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 외에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방통위는요,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 통신 업무가 70이고 방송 업무가 30입니다. 이 정치적인 이유로 방통위를 이렇게 무력화시키면 정말 중요한 우리 산업에서 정말 중요한 통신 산업입니다. 휴대폰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통신 산업까지 마비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짓을 서슴없이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은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방송 장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방송 장악을 하려고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문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문재인은 2017년도에 당선되자마자 KBS와 MBC의 이사들, 박문진 이사들과 KBS 이사들이 임기가 엄청 많이 남았어요. 그 사람들은 몇 개월 안 됐어요, 임기가. 그런데 이 사람들을 내쫓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명지대 강규영 교수 같은 케이스는 김밥 사천. 예, 법카로 김밥 샀다고 어떻게 했죠? 자, 방송국 카메라 들고 가서 집에서부터 쫓아다닙니다. 야, 강규영 교수 정말 이진숙 내정자 못지않게 그때 버텼어요. 끝까지 버티다 정신과 치료받으면서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극악하게 사람들을 내쫓았어요. 그 당시에 이런 법안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자고요. 윤석열 정부가 KBS 이사와 그 다음에 박문진의 이사들을 지금 강제로 내쫓으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8월 달에 임기가 끝나는 겁니다. 법적으로 임기가 끝나는 때를 통해서 새로운 박문진 이사를 선임하는 것. 시청자 여러분, 어느 게 방송 장악입니까? 임기가 남아있는데 내쫓고 지네들 사람 내리꽂는 게 방송 장악입니까? 임기가 다 마친 사람들, 나간 그 빈자리를 6대3, 법적으로 6대3이에요, 이사 비율이. 예. 그러면 6명 임명하겠다는 겁니다. 문재인과 윤석열 대통령 어느 쪽이 방송 장악인지는 지금 이 시청자분들이 더 많이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예. 국회에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을 계기로 했어요. 네네. 청원 홍수 사태를 벌어지고 있습니다. 홍수 사태가. 네네. 자, 최민희 제명시켜라 탄원도 올라오고 있고요. 네. 정청래 제명시켜라. 그다음 민주당 위헌정당이다. 해산 청구 좀 해달라. 네.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요. 민주당 위헌정당 해산 청구라고 봅니다. 네. 정부가 이거 준비해야 됩니다. 아하.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그동안의 한 행태는요. 네. 이건 대한민국 민주주의 헌법 체제 아래서의 정당 활동이 아닙니다. 네.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음흠. 헌법재판소가 이제는 나서야 합니다. 네. 대법원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대북 송금 그 재판을 신진우가 두려워서 지금 중앙지법에 합쳐달라고 했는데 나흘 만에 대법원이 노라고 했거든요. 네. 이 과거에 보기 힘든 일입니다. 네네. 헌법재판소도 이제 나서줘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네. 물론 위헌정당 청구는 정부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 청구를 할 지금 청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곧 5만 명 넘을 겁니다. 네. 그러면 정부가 준비해서 청원을 해서 이 준비를 해 가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도 준비해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재명과 이 민주당이 하는 걸 보면요. 네. 대한민국의 검사, 판사 이 탄핵의 대상이 되는요. 네. 전부를 탄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재명과 관련된 사람들이 한둘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과 관련된 검사들 그리고 이재명을 재판하고 있는 판사들 모두 다 탄핵시키겠죠. 이재명 대북 송금 기소를 한 검사를 오늘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어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유가 뭐죠? 공소장이 허위래요. 그러면 공소장이 허위면 다음 달 26일 첫 재판이 열립니다. 네. 재판을 왜 합니까? 네. 판사에게 가서 이거 허위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라고 재판 열리는 겁니다. 그렇죠. 신진우 부장판사가 맡았습니다. 신진우 부장판사에 가서 이야기하면 되는 일입니다. 네. 지금 왜 이럽니까? 검사를 탄핵하고 싶은데 잘 안 되거든요. 네. 가짜뉴스가 딱 걸려들어서 고소를 당했거든요. 그렇죠. 국민들이 웃고 있거든요. 네, 네. 더 나아가서 판사 탄핵하고 싶습니다. 네네. 신진우 부장판사 지금 탄핵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신진우 부장판사 탄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전국의 3,000명의 판사나 사법부나 국민들이 이거 용서하겠습니까? 안 되죠. 민주당 내에서 지금 이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저런
사실은 제정신 아닌 짓거리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이재명에 대해서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나서줄 때가 됐습니다. 법원 분위기는 바뀌었거든요. 대법원 분위기도 바뀌었거든요. 신준호 부장판사 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속 강조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바뀌어 준다면 우리 국회 완전히 망가지고 있는 국회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미국에 없는 헌법재판소로 대륙법 쪽은 있고요. 영미법 쪽에는 없는 헌법재판소를 굳이 만든 이유, 미국은 연방대법원이 그 모든 역할을 다 하죠. 만든 이유는 뭘까요? 헌법의 마지막 보루. 그러니까 정치권이든 입법부든 그러니까 행정부든 입법부든 위헌적인 그런 행위가 이렇게 만연됐을 때 헌법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송원재 대표께서 지적하듯이 야, 국민들이 모두 다 아니 이거 언제 끝나냐, 이 악순환 언제 끝나냐라고 지금 걱정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에 욕했다고 후원금 1등 뭐 이런 식의 어떤 세상이 계속되면 아마도 모든 국민들이 전부 다 이 정치권에 대해서 혐오를 할 겁니다. 그리고 돌아보지도 않을 겁니다. 날씨도 더운데 국민들이 짜증나는데요. 네네.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이 사법 시스템은 정말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이젠 정말 선진화 수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국회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는 이 민주당의 저 난동 사태를요. 네. 헌법재판소는 간단하게 제압할 수 있습니다. 네. 뭐냐면요. 법사위의 정청래가 우리 헌정사에 없던 일입니다. 네. 국회에 청원을 가지고 청문회를 열었어요. 문재인 정권 때 그거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많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 네. 청원이 있었는데도 청문회 열지 않았습니다. 네네. 그건 여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또 수사 중인 사건은 열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국민의힘에서. 네네. 헌법재판소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줬으면요. 네. 청문회 못 열도록 했으면요. 정리되는 겁니다. 그렇죠. 헌법재판소가 지금은 시간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다 망가지고 난 다음에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법부는요, 대법원이 아마 기억하시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네. 이재명이 그 자기 신준호 부장판사가 무서워서 병합시켜달라는 사건을요, 네네. 심리한 지 4일 만에 기각시켜 버렸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겁니다. 네. 사법부 헌법재판소가 나서면 해결될 걸 이렇게 이 더운 날에 국민들 이 짜증나게 하고요. 정말 국민들이 저항권을 국민들이 모두 들고 일어나야 이게 끝이 나야 됩니까? 참 묻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매일 똑같아요. 기사의 흐름이 이 민주당의 어떤 전당대회 이재명이 완전히 모든 어떤 최고위원 선거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하더라고요. 예. 유튜브를 통해서 누구로 먼저 김민석은 왜 이렇게 어쨌든 표가 안 나오나? 그런 말을 하면서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선수잖아요. 근데 감독도 해. 근데 심판도 해. 마지막으로 이 전대를 방영하고 있는 스포츠 채널에 PD를 해. PD까지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 유튜브 다 들어와 그러고 막 사람들 들어와서 그렇게 사진 찍고 그러니까 또 확 바뀌고 정봉주가 두려웠을 겁니다. 두 가지 이유겠죠. 정봉주가 만약에 자기가 사법 리스크를 실제로 실현돼서 이 당을 비울 때 정봉주는 사실 수석 최고위원이 여기 없어요. 원내대표가 사실 승계를 하지만 정봉주가 목소리를 높이면서 내가 수석이야 짜샤 그러면서 난리를 치면 어쩔까 하나. 두 번째는 이 이재명은 정말 뒤끝 장렬이거든요. 뒤끝 언제? 옛날에 손학규와 정동영이 대선 후보 경선을 벌일 때 이재명은 정동영, 정통들의 성남시 대표입니다. 그리고 정봉주, 김영주 있죠, 김영주. 이 두 사람이 손학규 쪽 캠프에 있었어요. 둘이 싸운 거야. 동영상이 있어요. 그래갖고 멱살 잡고 싸우고 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때 뒤끝이 아직도 장렬하고 있는 게 아니냐. 있고요. 예. 자질 미달인 사람을 좀 어깨를 두드려주면 이재명에게
절대 충성하겠죠. 예. 정청래, 최민희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이 자질 미달의 사람들을 이재명은 다 시킵니다. 네. 자리를. 음흠. 그러면서도 이재명은 묘하게 선을 긋습니다. 예. 자질 미달이라도 못 믿을 놈이 있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를 놈이 있습니다. 그렇지. 그게 말씀드린 이 정봉주고요. 예.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양문석 이런 사람들입니다. 아. 양문석은 노무현에게도 들이받았고 들이받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이재명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재명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폭과 비슷하다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조폭에서도 이런 것들이 다 직기가 있거든요. 네. 저놈이 말은 지금은 잘 들었지만 언젠가는 배신할 놈.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겁니다. 네네. 저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뭐 이 코미디를 언제까지 봐야 될까요? 그래서 송원재 대표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라고 87년 체제에서 헌법재판소를 만들었다. 헌법이 무너지고 있을 때 헌법재판소가 자신의 역할을 하면 다시 나라가 붕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나서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덧붙일 말씀? 헌법재판소가 나서주지 않으면 네. 얼마나 더 많은 사회적 비용, 우리가 지난 80년 가까이 만들어 놓은 이 사법 시스템, 네. 이 헌정 질서가 얼마만큼 망가져야 되는지를 지금 국민들이 그걸 걱정하고 있거든요. 네. 헌법재판소의 그 재판관이나 대법원의 이 대법원 재판관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최고의 그 명예를 갖고 있지 예, 않습니까? 이럴 때 한번 나서주면요. 네. 이제 여론은 그분들인들 이 신문 방송 안 보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아니다라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럴 때 행동해 주셔야 한다라고 봅니다. 자,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방송을 꼭 보실 걸로 믿습니다.